네, 부총리님, 오늘 네. 제가 첫 번째는 종부세, 두 번째는 법인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증여세 등 기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부총리님, 종부세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누가요? 아니, 제가요? 부총리께서 뭐 참여정부 시절 관여했던 분들은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부총리 되기 전에는 종부세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번에 저 부총리 되셔서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금 폭탄론 때문에 혹시 폭탄을 맞으셨나? 아니면은 일각의 주장처럼 이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세로 그 좋지 않은 세금으로 생각하시나? 그런 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전혀 그런 편견 갖고 그렇지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종부세는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죠. 자산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보통 이건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건 징벌세가 아니라 웰빙세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고 봐요. 어느 시장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도 토지나 주택을 시장 경쟁에 맡겨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5천만 국민들이 터 잡고 같이 살아야 될 땅이고 집은 뭐냐면 생존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도 토지를 국유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보유세, 세금으로 접근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식 자체가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징벌세다 이렇게 막 공격할 때 과연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인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제안을 냈는데 그 뭐 가격 안정에 자신 있으세요? 부동산 가격이요? 9.13 대책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부세를 부동산 안정 대책의 수단으로. 그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저는 지금 9.13 대책 전체로 놓고 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냐면 뭐 지금 좀 안정되지 않았냐? 안정됐다는 것도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거지 상승된 가격이 지금 억제되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 이른바 그 똘똘한 한 채 초호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정책이에요. 그죠?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투기 세력에 뒤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폭등 투기 잡을 수 있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정의, 과세 형평성의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정책을 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만들 때부터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세제를 만들고 이걸 운용할 때도 늘 말하자면 가격 안정 대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종부세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1119조 유동 자금에 불을 붙였다.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그널을 계속 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자랑하듯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걸 정상화하는 거예요. MB 정권 때 이 종합부동산세 다 유명무실화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게 과세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정책이 수요 공급 정책, 수요 공급 아니냐? 이게 투기 대책이 될 수 있나? 부동산 가격 시장 안정 정책이 될 수 있나?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 공급 대책 발표하면 언제 집 만들어집니까? 5, 6년 이상 걸리잖아요. 이것도 심리거든요, 심리. 공급 정책은 누구에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역대 정부들은 시장 말하자면 국면에 투기 국면 또는 투기 국면에는 이것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그다음에 또 경기가 침체되면 부양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세금이나 주거 안정 정책을 써왔단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렇다면 가격 안정 정책은 뭐냐?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개혁을.
선분양제 이거 과거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에 낡은 거래 방식을 지금 OECD 10대 경제 대국에서 왜 지속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집 장사하는 그런 그 건설업체가 그 비용과 리스크를 왜 건설사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게 해요? 그게 시장 논리 맞아요 그게? 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택지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한테 넘기냔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도 하시겠습니까? 예? 공공택지로 조성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정부의 주거 공급 정책이 돼야 돼요. 일단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되냐? 선분양, 그다음 선분양제, 이거 이제 후분양제를 바꿔야 됩니다. 이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 공개도 이 부동산 가격 안정될 때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금융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집값은 금융에 얹혀 있습니다, 사실.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은행 때 따질 거예요. 근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택도시기금 알고 계시죠? 예. 예?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거 임대사업자한테 대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프 좀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이거 말고요. 아 이거죠.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 임대사업자들 특혜 줬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돈은 엄청나게 지금 확대해서 대출해주고 있어요. 예? 2016년에 4천억이었던 게 2017년에 1조 5천억, 18년에는 1조 4천억까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억제하고 뒤로는 뒷문 열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 신고제. 등록제. 등록제. 임대사업 등록제를 저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래가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예, 부총리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후분양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뭐 국토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선분양제로 후분양제로 이게 바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럼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예, 일단 좀 답변 들어보시죠. 네. 이것을 이제 국토부하고 좀 협의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뭐 짧은 답을 요구하시니까 지금 뭐 자세한 하여튼 그렇고요. 금융 정책은 뭐 이번에 9.13에도 제가 상당히 그 금융 쪽 그 대책이 오히려 세금보다 더 세게 들어갔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지금 공공임대 쪽을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정책 방향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공급대책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량의 35% 이상을 공공임대 쪽으로 하는 것으로 또 이번에 그 지자체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 하면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돼 있었고 예, 이제 아닙니다. 그 얘기는 질의하고 아니고요. 답변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한번 좀 보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제는 어제 또 그 질의가 있어서 했지만은 그때 저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이번에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등록제는 이번에 그 정보가 완전히 이제 그 임대사업까지 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우선은 그 정보 예. 시스템을 불과 지난달에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임대를 포함한 정보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센터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효과가 제법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제로한 등록제 문제까지 가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예. 예. 실거래가는 이제 어차피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요청 네네. 30초만 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그 한국 내에 투자한 소위 일본국 전범 기업들의 자산 현황, 그러니까 주주 구성과 그 변동 내역이죠.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다른 부처 협조를 받아야 알겠습니다. 예. 네네.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네네. 그 장관님,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누진세죠. 그렇습니다. 네, 누진세 취지는 이제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띄워보세요. 제가 그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과표 기준 1조 이상 기업이에요. 29개더라고요. 실효세율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프 보여주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쭉 실효세율이 올라가다가 5천억 부터 시작해서 5천억에서 1조, 5천억에서 딱 꺾입니다. 그러니까 역진이 되는 거죠. 최고 구간에서. 그런데 이제 5천억부터 1조까지는 19%대고, 그 다음에 1조 이상은 또 17%대로 꺾여요. 그러니까 최고 구간에서 법인세가 역진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이게 된 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넘는 꺾이는 부분들이 그 R&D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실효세율을 제가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기재부는 3단계로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상호출자 제한기업. 근데 거기는 저 그래프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인세는 국제 경제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무조건 많이 올려가지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에게 지장을 주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많이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효세율이 계속 올라온 것도 완만하게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저 최고 구간이 저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사실 소득세도 좀 저런 양상인데 제가 오늘 그 그래프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표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조 초과하는 기업들이 전체 세수에서 기여도는 26.28%예요. 저 파란 거죠. 그런데 1조 초과 기업이 받는 공제 감면율은 39.2예요. 그러니까 전체 16만 개 이상 기업 중에서 29개 1조 이상 기업이 감면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 계속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조세 감면 시스템을 바꿨는데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표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1조 초과 법인들이 받고 있는 공제 감면 현황인데 저희가 쭉 그 회계 자료를 들어가서 보니까 공제 감면 제도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한 109개 정도가 이렇게 감면을 많이 받은 항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납부세 공제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기 세액 공제 팍 낮아졌어요. 요 표는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동안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63%까지 증가하다가 조세 감면제도 정비에 따라서 2017년도에 25%로 축소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세액 중에서 본사 지방이전 감면이라든 이런 부분이 대폭 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를 함에 따라서 R&D 공제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주는데 기타 세액 공제는 9%에 머물러 있던 게 30%로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많은 공제 감면 제도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지적된 R&D는 감면해주고 다른 기타 세액 공제 비중을 확 높여서 저렇게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아무리 법인세를 늘려도 이 포트폴리오 절세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지난 8월 30일 날 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때 많은 감면 제도를 또 내놓으셨어요. 그럴 때 법인세 누진 효과와 2018년 공제 감면제도 감면제도 안을 내놓으신 것에 상관 효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하면은 저기 제가 그래고 저 그리라고 저도 애썼습니다. 빨간 게 뭐냐면 기타 세액 공제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내려가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게 그 기재부에서 몰랐다면 사실이 아니고 알고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과세형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뭐 좋은 그 분석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이 사용하신 자료는 아마 17년 신고분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 17년 추정분이라는 얘기는 16, 17 그 세제 개편안이 반영이 안 된 내용인데. 18년, 예, 18년, 예, 했는데 그리고 또 예, 또 작년에 이제 그 세법 개정 법인세 최고 구간의 그 세율 올린 거라든지 또 저희가 R&D 쪽에 아까 그 다른 의원님께서도 또 좀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이 계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R&D 그 세액 공제 축소라든지 이런 효과가 저희는 그 나름대로 이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액 공제 저 빨간 선은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저희 분석에도 그 5천억 원에서 과표 그래서 그래프가 꺾이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특히 그 아까 그 R&D나 투자 감면에서 예컨대 그 상출격 같은 경우에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숫자가 뭐 거의 뭐 R&D 민감 R&D 한 45%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이제 그 감면을 많이 받아왔던 부분들인데 기타 세액 쪽은 조금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뭐냐면 하더라도 수비수는 수비 위치에 있어야 되고 공격수는 공격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냐면 전부 대기업 앞으로예요. 공격수도 저쪽 골문 앞에 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를 무조건 올리라든지 실효세율 높이는 노력이 성과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 논쟁은 따로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진세라는 큰 기본 원칙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훼손해서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한 답은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네,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저도 예, 좀 더 그렇게 관심 하시죠. 갖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하여튼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예. 공익재단 문제에 관련해서 공익 목적 이외에 네. 뭐 예를 들면 재벌의 편법 승계에 악용된다든 이런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뭐 굉장히 두껍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익재단과 관련된 그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재부에서 네. 이 공익재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만 맡기지 말고 예. 기재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삼성 생명공익재단 문제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2016년 2월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 SDI 주식 200만 주를 매입을 했을 때 네. 이것을 이제 공익 목적 사업으로 말하자면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증여세 과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법도 개정이 되고 또 저 법령 해석까지 이렇게 법제처에서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2심 재판부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청탁이 있었으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 합병 과정에서 새로 생긴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 SDI 주식을 이제 매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래서 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상속증여세 위반 유권 해석을 변경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서 그 과세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드리는 거는 기재부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을 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이라도 해당 공익재단의 수익용 재산이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닌 특수 목적에 이용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 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거는 예. 뭐냐면은 포괄이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의원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17년 초에 국회 요구에 따라서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했다는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은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답변을 드릴 정도 정보와 이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조금 좀 시간을 주시고 예. 법원에서 의견을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법령 정비 의견 제출을 통해서 사실상 자신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법제처가요. 네, 제가 그 정보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예,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하시죠. 한번 드려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